서울 외곽의 한강변 주유소. 네온 사인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며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새벽 2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 이지혜에게는 그저 부대로 돌아가는 길의 한 정거장일 뿐이었다. 지난 몇 주간 아버지 문병을 다녀온 그녀는 이제 자신이 선택한 삶, 규율과 위험이 공존하는 특수부대원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계 곳곳에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온 그녀에게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인 행동하는 건달들이었다. 차에서 내려 몸을 펴는 순간 입구 근처에 정차된 검은색 SUV를 발견했다. 주유기에 다가서자 차문이 열리며 4명의 남자가 나왔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고 살아온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자신감으로 움직였다. 그중 한 명, 키가 크고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낮게 휘파람을 불며 다가왔다. 이게 뭐야? 밤늦게 혼자 다니는 예쁜 아가씨네. 나머지들이 웃으며 반언을 그리며 그녀를 둘러쌌다. 지혜는 시선도 들지 않고 카드를 주유기에 삽입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무관심했다. 가죽 재킷 남자가 동료들과 시선을 주고받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좀 심심한데 같이 놀지 않을래? 그가 손을 뻗어 차 지붕에 올려놓았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지혜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주유기 손잡이를 꽉 쥐었다. 아무 일 없이 이곳을 지나가고 싶었지만 이 남자들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이 모르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주유기에서 신호음이 울리며 주유가 시작되었지만 공기 중의 긴장감은 이미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리더 격인 가죽 재킷 남자가 고개를 기울이며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참 조용하네, 아가씨. 괜찮아. 나는 도전하는 걸 좋아해. 지혜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자신을 차분하게 유지했다. 이 남자들은 자신들이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임무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정체를 별로 관심 없어요. 지혜가 담담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 번째 남자,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담배를 입에 물고 있던 자가 고개를 저었다. 관심 없다고? 차갑기도 하지. 그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의 숨에서 나는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지혜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감정을 읽기 어려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물러서요. 그 말은 크지도 않았고 공격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큰 소리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확신. 가죽 재킷이 미소를 지었다. 이 여자에게 뭔가 있어. 마음에 든다. 지혜는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오래전 그녀는 진정한 자신감이 폼 잡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진짜 자신감, 진짜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까지 자제할 수 있는 절제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네 번째 남자, 그룹에서 가장 조용한 자가 안절부절했다. 그는 다른 이들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아마도 지혜의 자세에서 너무 고요하고 너무 통제된 그녀의 모습에서 뭔가를 감지했을 것이다. 야, 그냥 가자. 하지만 가죽 재킷은 듣지 않았다. 그가 손을 뻗어 지혜의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지혜의 팔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일순간에 일어났다. 체중 이동, 손목 돌리기, 그리고 가죽 재킷 남자가 공중에 떠 있었다. 그의 몸이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쳐지는 둔탁하고 역겨운 소리와 함께 폐에서 공기가 한 번에 빠져나갔다. 뒤따른 침묵은 기청을 찢을 듯했다. 나머지 세 남자는 바닥에 신음하는 리더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다. 지혜가 소매를 정리하며 몸을 일으켰다. 말했잖아요, 물러서라고. 덩치 큰 남자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에게 돌진했다. 큰 실수였다. 지혜는 힘들이지 않고 피했다. 그의 추진력을 이용해 정확한 회전과 발차기로 그를 SUV 옆면에 충돌시켰다. 그의 머리가 금속에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담배 남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다. 뭐 하는 거야, 대체? 지혜는 기다리지 않았다. 2걸음으로 거리를 좁혔고 그의 입에서 담배를 뽑아 땅에 던진 후 재킷 앞을 잡고 앞으로 끌어당겼다. 시간 없어요. 그녀가 중얼거리며 그를 돌려 차 보닛에 얼굴을 박았다. 네 번째 남자, 망설이던 자는 충분히 봤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손을 들었다.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혜가 담배 남자를 놓고 여전히 서 있는 마지막 남자를 향해 돌아섰다. 그럼 가세요. 그에게 2번 말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달려갔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가죽 재킷은 여전히 바닥에서 기침하며 일어나려 했고 덩치 남자는 차에 기대어 신음했다. 담배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혜가 어깨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다음엔 상대를 제대로 고르세요. 그녀는 차로 돌아가 급유캡을 닫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마지막으로 한번 보니 새 남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지혜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엑셀을 밟고 밤속으로 사라졌다. 고속도로가 그녀 앞에 펼쳐졌다. 적막하고 조용했고 엔진 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주유소에서의 충돌은 불필요했고 시간 낭비였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런 일을 전에도 봤다. 약함을 자신감으로 착각하고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잘못 판단하는 오만함. 그런 거만함은 항상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 주유소의 네온 사인이 백미러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숨을 내쉬며 근육의 긴장을 풀었다. 단순한 부대 복귀 여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문제는 그녀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항상 그녀를 찾아왔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해가 뜨기까지 몇 시간 남았다. 고개를 저으며 컵홀더에서 물병을 꺼내 천천히 마시며 방금 일어난 일들을 되새겼다. 문제는 그 남자들이 단순히 무모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건 우연한 깡패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조직적인 일이었다. 그녀가 쓰러뜨린 자들이 바닥에 머물렀다는 점, 그들이 재직결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랬다. 하지만 뭔가가 그녀에게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4번째 남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던 모습. 그런 공포는 모든 것이 곧 악화될 것을 알 때만 생긴다. 10분 후 그녀의 의심이 확인되었다. 백미러에 헤드라이트가 나타났다. 밝고 빠르게 접근하는 검은색 SUV, 주유소에서 본 바로 그 차였다. 지혜가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했다. 그녀는 차가 접근하여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속도를 맞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창문은 틴팅되어 있었지만 안의 얼굴을 볼 필요는 없었다. 가죽 재킷이 다시 일어났고 이번에는 계획이 있었다. SUV가 가까이 와서 그녀가 도망칠지 보려고 견제했다. 지혜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추격을 원했지만 그런 건 얻지 못할 것이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는 살짝 속도를 줄였다. 그들과 나란히 섰을 때 그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갑작스러운 감속에 그들이 당황했고 SUV가 그녀 쪽으로 급히 돌진했다가 운전자가 과도하게 핸들을 꺾어 약간 미끄러졌다. 그들이 차량 통제를 회복하기 전에 지혜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속도를 줄이고 엑셀을 밟아 대양 차선으로 진입했다. 엔진의 포효가 밤을 가르며 전속력으로 앞으로 질주했다. 몇 초 만에 그들과 나란히 섰고 처음으로 그들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조수석의 가죽 재킷, 얻어맞고 분노한 운전석의 덩치 남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된 뒷좌석의 담배 남자, 갈비뼈를 붙잡고 있는데 눈에는 후회와 매우 비슷한 감정이 읽혔다. 도망쳤던 4번째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지혜는 만족했다. 그룹에서 가장 영리한 자였다. 가죽 재킷이 창문을 내리고 바람 때문에 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소리쳤다. 그의 의도는 명확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겁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복수를 원했다. 지혜가 그들을 지루한 시선으로 바라본 후 손목의 정확한 움직임으로 핸들을 급격히 돌려 그들의 SUV 쪽으로 향했다. 충돌할 것처럼 가까이. 공황이 그들의 얼굴을 동시에 덮쳤다. 덩치 남자가 반응으로 핸들을 급히 돌렸고 다시 과도하게 조작하여 도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금속과 헤드라이트가 흐릿하게 번쩍이며 지혜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백미러를 통해 SUV가 길가에 멈춘 것을 보았다. 후드에서 증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폭발도 없고 전복도 없었다. 그들은 살아날 것이지만 더 이상 그녀를 쫓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숨을 내쉬고 핸들을 쥔 손에 힘을 뺐다. 일단 끝났다. 지혜는 계속 운전했다. 여전히 혈관을 타고 도는 아드레날린에도 불구하고 심장박동은 고요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도로는 도시 외곽의 황량한 지역을 통과하는 어두운 리본처럼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긴장하지 않았다. 결코 긴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들의 행동 방식에는 뭔가가 그녀의 의식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공격 행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많은 싸움을 받고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깡패들과 마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가죽 재킷이 주유소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방식, 그가 재집결한 속도. 이것은 단순히 상처받은 자존심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서 부서진 SUV에 앉아 상처를 핥고 있는 그들은 기다릴 타입이었다. 지혜는 시골길로 접어들어 나무 그늘 아래 주차했다. 그림자가 그녀를 삼켰다. 한숨을 쉬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녀의 번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도 긴급하지 않으면 전화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았다. 말해봐. 문제에 빠졌군. 반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커스, 그녀의 전 상관 중 한 명.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통제되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나타나는 날카로운 뉘앙스가 있었다. 지방경찰이 네 얼굴을 시장을 쏜 것처럼 서울 전체에 방송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나? 지혜가 턱을 만졌다. 그들이 먼저 나를 건드렸어. 나는 똑같이 대응했을 뿐이야. 마커스가 숨을 내쉬었고 전화선의 잡음이 그것을 낮은 으르렁거림처럼 들리게 했다. 그래, 그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어. 문제를 찾는 그들은 용오파였다. 너도 알다시피 보호계획, 무기 밀매, 그리고 10만이 아는 다른 일들을 세계 도시에서 조직하는 그 용오파 말이야. 네가 추적당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방금 거래를 마친 바로 그 용오파. 지혜가 이 말을 문질렀다. 훌륭해. 나는 그저 몇 명의 바보들이 싸움을 걸려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들은 바보들이야. 하지만 연결된 바보들이고, 그리고 지금 그들은 화났어. 그들이 동원한다고 하더군. 오라고 해. 지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 그가 끝내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강의는 필요 없었다. 만약 용오파가 전쟁을 원한다면 그녀는 준비할 것이다. 글러브 박스를 열고 낡은 검은 케이스를 꺼냈다. 안에는 그녀의 무기 CGP-320이 있었다. 우아하고 양호한 상태였다. 탄창을 확인한 후 손을 시트 아래로 뻗어 프레임에 부착된 전투 나이프를 꺼냈다. 오래전 그녀는 준비된다는 것이 단순히 무기를 휴대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모든 가능성을 정리했다. 용오파는 밤중에 근육으로 가득 찬 또 다른 SUV로 그녀를 쫓아올 타입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다리고 계획하고 가장 편리할 때 공격할 것이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지혜는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로 돌아갔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용오파가 전쟁을 원한다면 그녀가 전쟁을 줄 것이다. 그녀는 충분한 이런 상황을 겪어 기다리는 것이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용오파가 재집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뭔가 또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고 그녀가 그들의 계획을 망쳤다. 그것은 그들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옛 창고 근처의 한적한 곳에 주차하고 시동을 끄고 나왔다. 신선한 밤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밖에서 보면 창고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곳들은 거의 비어있지 않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소음 없이 그림자와 융합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긴급하고 분노로 가득한. 측면 입구를 통해 차가운 강철벽에 등을 대고 들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한 목소리가 으르렁거렸다. 그녀가 우리를 굴욕적으로 만들었어. 만약 우리가 지금 그녀를 잡으러 가면 우리는 함정에 빠질 거야. 그녀는 특별해. 너는 그녀가 태완에게 한 짓을 봤어.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 지혜는 만족했다. 적어도 그들은 완전한 바보는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고 테이블 주위에 보인 4명의 남자를 보았다. 테이블은 무기로 가득했다. 리더는 이마에서 턱까지 흉터가 있는 건장한 남자였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럼 우리는 정면으로 가지 않아. 그가 중얼거렸다. 그녀가 누군지 알아내자. 아무도 훈련받지 않으면 그렇게 움직일 수 없어. 나는 그녀의 배경, 가족, 모든 것을 알고 싶다. 지혜의 근육이 긴장했다. 그들은 이미 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우위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걸 의미했다. 그녀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움직였다. 빠르고 정확하게, 밤의 유령처럼.
첫 번째 남자는 그녀가 접근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목에 빠른 타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져 조용히 질식했다. 나머지가 반응하기 전에 그녀는 이미 그들 위에 있었다. 무릎으로 복부를, 팔꿈치로 이마를. 2명이 더 쓰러졌다가 흉터 남자가 총에 손을 뻗을 수 있었다. 그가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지만 지혜는 이미 거기 있었다. 나이프를 그의 목에 대고 뭐라고 했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피부에 댄 강철만큼 차가웠다. 그가 얼어붙었다. 그의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너 뭘 원해? 지혜가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나이프를 꽉 쥐고 용오파 두목에게 돌아가서 그가 실수하고 있다고 말해. 그녀가 압력을 증가시켰다. 그의 맥박이 빨라지기에 충분하게. 그가 다시 나를 건드리면 나는 이렇게 예의 바르지 않을 거야. 흉터 남자가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가 물러섰다. 그가 비틀거리며 출구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며 가, 그녀가 명령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보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 그에게 2번 말할 필요는 없었다. 몇 초 후 그는 사라졌고 의식을 잃은 부하들의 몸만 남겼다. 지혜는 숨을 내쉬며 어깨를 돌렸다. 메시지는 전달되었다. 이제 용오파 두목이 들을 만큼 똑똑한지에 달려 있었다. 지혜는 창고를 나와 밤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용오파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았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더 큰 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본성이었다. 상처받은 자존심은 무모한 결정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들을 앞서야 했다. 그들이 반응하게 만들어야 했다.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가명으로 등록한 작은 모텔로 돌아가서 주차장을 살펴본 후 나왔다. 이상한 차도 그림자 속에 움직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어두운 커튼을 친 후 무기를 점검했다. 그녀의 일부는 막사의 고요함, 군사 경계에 규제된 안전을 그리워했다. 민간인들은 세상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험은 마주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항상 거기 있었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트북을 준비하고 연락처가 제공한 보안 서버에 접속했다. 몇 분 후 파일들이 화면을 채웠다. 용오파의 범죄 네트워크, 그의 알려진 동료들, 그의 자산들. 그는 약물 거래부터 고급 수준의 것까지 모든 것에 연루되어 있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가 법 집행기관 구성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단순한 또 다른 깡패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름들을 훑어보다가 그녀의 주의를 끈 하나에서 멈췄다. 최민호, 전 군인, 불명예 제대, 지금은 용오파의 오른팔. 이것이 그들의 전술을 설명했다. 전술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끄는 조직은 거리 범죄자 그룹보다 훨씬 위험했다. 지혜가 뒤로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녀를 쫓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몸이 반격할 수 있기 전에 머리를 자르는 것이었다. 전화가 진동했다. 한 통의 메시지.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 강남구 창고. 자정.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들이 그녀를 기다리는 대신 그녀가 그들을 정면으로 만날 것이다. 지혜는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강남구 창고에 도착해 길 건너편 그림자 속에 자리를 잡았다. 익숙한 설정이었다. 희미한 조명, 여러 출입구, 밖에 경비원, 그리고 아마 안에도 더 있을 것이다. 아마추어들은 무기를 준비하고 소음을 내며 돌진할 것이다. 지혜는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그녀는 들키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상자들로 가득했다. 추측건대 무기 화물이었다. 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다. 확실한 거야? 한 목소리가 물었다. 확실해. 그녀는 혼자야.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녀에게는 지원이 없어. 우리가 빠르게 치면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거야. 바보들. 지혜는 그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기 전에 움직였다. 빠르고 정확하게. 밤의 유령처럼. 첫 번째 남자는 그녀가 접근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이마에 정확한 타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져 조용히 쓰러졌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릎으로 복부를 맞았다. 몸부림치며 쓰러졌다. 뭘 원하는 거야? 그가 신음했다. 용오파 두목, 지혜가 말했다. 최민호가 어디 있는지 말해. 그가 고통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었다. 말 안 하면? 지혜가 머리를 약간 기울였다.
그럼 네가 여기서 나아가는 방식이 다시는 무기를 손에 들 수 없도록 보장할 거야.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시내 클럽에 있어. 펜트하우스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 지혜가 약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 그녀는 빠르게 쳤고 권총 개머리판이 남자의 이마에 박혔다. 그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며 어깨를 돌렸다. 게임이 바뀌었다. 이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지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창고가 위협받고 부하가 쓰러진 상황에서 그녀는 움직여야 했다. 그가 준 정보는 중요했다. 용업파 두목이 시내 클럽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펜트하우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다. 그가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함정을 설치했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지혜는 맹목적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창고를 떠나 그녀가 조용히 들어온 것처럼 조용히 나와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밤속으로 사라졌다. 차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용업파 두목의 클럽은 고급 시설이었다. 부유하고 부패한 자들을 위한 장소, 보안은 엄격할 것이다. 무장 경비, 감시, 통제된 접근. 그녀는 단순히 돌진할 수 없었다. 공격 각도가 필요했다. 모텔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전술 장비를 우아하지만 실용적인 것으로 바꿨다. 검은 바지, 몸에 맞는 가죽 재킷, 그리고 홀스터에 권총을 숨기는 단순한 탑. 거울을 보니 일반적인 클럽 방문객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 장소에 속한 사람처럼 보여야 했다. 자신감이 열쇠였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거기 있을 이유가 있다고 가정했다. 모텔을 떠나 시내 클럽까지 택시를 탔다. 도시의 네온 불빛 속에서 내렸다. 입구는 신분증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위협을 평가하는 2명의 바운서가 지키고 있었다. 측정된 걸음으로 접근했고 얼굴에는 감정을 읽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프라이빗 이벤트입니다. 지혜는 망설이지 않았다. 용업파 두목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차갑게 바운서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평가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그의 시선을 견뎠다. 긴장된 순간 후 그가 뒤로 물러나며 입구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없이 지나갔다. 안에서 클럽은 벽을 진동시키는 쿵쾅거리는 음악으로 가득했다. 지혜는 정확성을 가지고 군중 사이를 움직이며 가능한 위협을 찾는 눈으로 스캔했다. 용업파 두목의 펜트하우스로의 접근은 아마도 프라이빗 엘리베이터를 통할 것이다. 아마 뒤쪽에. 그녀는 뒤쪽으로 향했고 벨벳 로프 근처에 또 다른 경비원 그룹을 보았다. 이것이 진짜 체크포인트였다. 접근하자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이름은? 지혜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용업파 두목에게 그녀가 여기 있다고 말해. 경비원이 망설이다가 이어피스에 말했다. 몇 초가 지난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고 그녀는 안에 있었다. 용업파 두목이 거기 있었다. 가죽 의자에 앉아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그가 이미 승리한 것처럼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언제 나타날지 궁금했다. 그가 말했다. 넌 정말 엉망을 만들었구나. 지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녀의 자세는 편안했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너와 네 팀이 나를 건드렸어. 나는 똑같이 대응했을 뿐이야. 용업파 두목이 음료를 돌리며 웃었다. 그게 문제야. 너는 항상 그렇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말해봐. 네 관점에서는 뭐가 요점이야? 그냥 떠날 수도 있었는데 여전히 여기 있어. 왜? 지혜가 머리를 약간 기울였다. 너 같은 사람들이 결과 없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용업파 두목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잔을 바닥에 놓았다. 그래서 너는 그것에 대해 정확히 뭘 할 생각이야? 지혜의 손가락이 옆구리에서 쥐어졌지만 아직 무기를 뽑지는 않았다. 너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이것은 오늘 밤 끝난다. 용업파 두목이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너 같은 전직 군인들과 전에도 거래해봤어. 그들 모두 자신들의 훈련이 자신들을 무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지. 지혜가 약하게 미소 지었다. 차이점은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알고 있어. 긴장된 침묵의 순간이 이어졌다. 그리고 경고 없이 그녀 뒤에 문들이 열렸고 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다. 용업파 두목이 일어서며 미소 지었다.
설마 나와 1대1로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 지혜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손가락을 구부려대었다. 더 많은 사람을 데려왔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녀가 움직였다. 지혜는 첫 번째 깡패가 총에 손을 뻗는 순간 망설이지 않았다. 수년간의 전투와 고위험 작전으로 연마된 그녀의 본능이 작동했다. 첫 번째 총성이 그녀의 귀를 스쳐 지나갈 때 그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굽히고 돌면서 총을 뽑아 그의 무릎에 정확한 사격을 했다. 그가 다리를 잡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동안 그의 무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머지들이 공격에 나섰지만 지혜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부상자를 임시 엄폐물로 사용하며 돌아서서 다른 한 명을 무장해제시킨 후 권총 개머리판으로 턱을 쳤다. 그가 힘차게 쓰러졌다. 한 명이 뒤에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체중을 이동시키고 갈비뼈를 부러뜨릴 만큼 충분한 힘으로 팔꿈치로 쳤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비틀거렸다. 용오파 두목은 투쟁을 예상했지만 이런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난투극을 예상했을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의 저항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연의 힘과 마주칠 것이라고는 계산하지 못했다. 지혜는 치명적인 효율성으로 움직였고 모든 동작이 계산되고 정확했다. 나머지 깡패들이 망설였다. 그들의 자신감은 평범한 척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흔들렸다. 지혜는 의자를 집어 가장 가까운 공격자의 얼굴에 던진 후 돌아서서 다른 한 명의 머리에 파괴적인 회전킥을 날렸다. 그가 즉시 쓰러졌다. 산탄총 소리가 그녀를 순간 멈추게 했다. 용오파 두목이 방 가장자리에 서서 무거운 무기를 그녀에게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그만, 그가 으렁거렸다. 너 좋다, 인정해. 하지만 넌 방탄복을 입지 않았어. 지혜의 눈이 옵션을 평가하며 옆으로 번쩍였다. 발을 디디고 있는 남자들이 주변으로 퍼져 그녀를 둘러쌌다. 용오파 두목의 미소가 그가 접근하면서 넓어졌다. 너희 해병들은 항상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때로는 숫자가 이기는 법이야. 그가 총구를 약간 흔들었다. 떨어뜨려. 지혜가 코를 통해 숨을 내쉬고 천천히 무기를 내려놓았다. 항복의 표시로 손을 약간 들었다. 용오파 두목이 킥킥 웃었다. 영리한 아가씨. 자, 그녀의 머리에 총알을 박기 전에 좀 재미를 봅시다. 치명적인 실수. 깡패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접근하자마자 지혜가 공격했다. 가장 가까운 사수의 손목을 잡고 급격히 비틀어 뼈가 역겨운 소리를 내며 부러지자 그가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다른 손으로 그녀는 용오파 두목이 반응하기 전에 그의 손에서 산탄총을 뺏었다. 개머리판으로 그의 복부를 쳐서 용오파 두목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한쪽 무릎을 꿇고 쓰러뜨렸다. 나머지들이 반응하기 전에 그녀는 천장에 발사하여 모든 사람이 움찔하고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지혜는 다른 깡패의 얼굴에 무릎을 박아 쓰러뜨린 후 또 다른 한 명의 머리에 산탄총 총신을 쳐서 조용히 쓰러뜨렸다. 용오파 두목이 기어서 도망치려 했다. 그녀가 산탄총 총구를 그의 이마에 대고 감정을 읽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방 전체가 용오파 두목의 불규칙한 호흡을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손바닥이 항복의 표시로 올라가 있었다. 잠깐, 우리 대화할 수 있어. 지혜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있었다. 딸깍, 탄창이 비어 있었다. 그녀는 결코 그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아직은. 대신 그녀가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겨우 컸다. 너는 나와 관련된 모든 작전을 취소할 거야. 네 부하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할 거야. 왜냐하면 만약 네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또 다른 소식을 듣는다면, 내 이름이 너와 연관되어 다시 언급되는 것을 듣는다면. 그녀가 차가운 금속을 그의 피부에 더 세게 눌렀다. 다음번에는 비어있지 않을 거야. 용오파 두목이 삼키고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우리는 끝났어. 지혜가 뒤로 물러나며 천천히 숨을 내쉬고 방을 둘러보았다. 바닥의 사람들, 부서진 가구, 용오파 두목의 요새였던 것의 완전한 파괴. 그가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그들 모두가 과소평가했다. 지혜는 펜트하우스를 떠나 맥박이 고르고 호흡이 균등한 채로 나왔다. 리프트로 이어지는 복도는 화약과 아드레날린 냄새로 가득한 공기와 함께 섬뜩하게 조용했다. 그녀는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근육은 무엇이든 준비된 스프링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리프트 패널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망설였다. 싸움이 너무 쉬웠다. 용오파 두목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를 위해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도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것은 그였다.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다. 그가 그녀를 완전히 과소평가했거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혜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이어피스를 꺼냈다. 버튼을 누르고 연결이 설정되기를 기다렸다. 익숙한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들렸다. 늦었네. 목소리가 말했다. 작은 장애물이 있었어. 지혜가 여전히 뱃속에서 느끼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태연한 톤으로 대답했다. 뭔가 있다고 말해줘. 내가 좋은 소식을 찾는지 나쁜 소식을 찾는지에 달려있어. 지혜가 층수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보며 숨을 내쉬었다. 둘 다 줘.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좋은 소식은 용오파의 작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더 크다는 거야. 하지만 넌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 나쁜 소식은 그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지 않다는 거야. 그 말들이 납덩어리처럼 그녀의 의식에 자리 잡았다. 우리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중간 인물에 대한 소문이 있어. 그가 무엇을 하든 위에서 누군가가 승인했다는 거야. 그가 너에 대해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지혜가 턱을 악물었다. 그럼 이건 함정이었어. 용오파만이 아니라. 내가 리프트 문에서 자신의 반사를 바라보았다. 재킷 소매가 찢어졌고 뺨에는 잃어버린 유리 조각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 그녀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내가 용오파의 연결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해. 어제 그걸 원해. 이미 작업 중이야. 목소리가 말했다. 하지만 들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누군가 너에게 현상금을 걸었어. 이 뒤에 누가 있든 그는 네가 더 파지 않기를 원해. 놀랍지 않네? 지혜가 대답했다. 증상이지 병이 아니야. 리프트가 따르르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려 희미하게 조명된 주차장을 보여주었다. 지혜가 나와서 차들의 줄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차는 세 줄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선택된 평범한 세단. 그녀가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모든 감각이 예리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그녀의 내장에 자리 잡았다. 움직임의 번쩍임. 눈모서리에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지혜가 가장 가까운 기둥에 몸을 숨기고 빠르게 움직였다가 무기를 뽑았다. 나와! 그녀가 소리쳤다. 침묵. 그리고 나서 웃음소리. 나쁘지 않아. 남자 목소리가 즐거움으로 말했다. 그림자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손을 항복의 표시로 들고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으며 전문가임을 알리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는 용오파의 깡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뭔가였다. 더 나쁜 뭔가. 누가 너를 보냈어? 지혜가 물었다. 그건 네가 알고 싶지 않을 거야.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들어봐. 나는 너를 죽이러 온 게 아니야. 만약 그랬다면 나는 네가 나를 보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것은 위안이 되지 않았다. 지혜는 무기를 확고히 들고 있었다. 그럼 뭘 원해? 남자가 머리를 약간 기울였다. 그냥 메시지야. 그가 천천히 의도적으로 재킷에 손을 넣어 작은 봉투를 꺼냈다. 두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속임수 없어. 가져가. 지혜가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봉투를 낚아채고 똑같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엄지로 열어보니 안에는 카드 한 장이 있었다. 주소. 이름도 세부 사항도 없고 그냥 주소만. 누군가 너와 대화하고 싶어해. 남자가 말했다. 친절한 조언이야. 지혜가 그를 조사하고 카드를 재킷에 집어넣었다. 나를 보낸 사람에게 말해. 나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남자가 미소 지었다. 전달하겠어. 그리고 더 이상의 말 없이 그가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다. 지혜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의 마음이 최고 속도로 돌아갔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지혜는 차에 앉아 무릎 위에 카드를 두었다. 거기에 인쇄된 주소는 그녀에게 낯설었다. 도시 외곽 산업지구 깊숙한 곳의 장소. 우연한 만남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적이었다. 그녀를 보낸 메신저가 누구든 그는 그녀가 자신의 조건에 맞춰 오기를 원했다. 그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함정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이 아이디어가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나쁜 상황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더 이상 실마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용오파는 막다른 길이었다.
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그의 조직은 그 없이는 무너질 것이지만 이제 그가 단지 더 큰 게임의 꼭두각시였다는 것이 명백했다. 누구든 그의 줄을 당기고 있던 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지켜보고 기다리고. 지혜가 크게 숨을 내쉬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낮은 우멀거림이 그녀가 차고를 떠나 거의 비어있는 도시 거리로 향할 때 침묵을 채웠다. 태양은 오래전에 져서 거리 조명에 네온빛이 젖은 보도에 깜빡이는 반사를 던졌다. 그녀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도로와 백미러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꼬리는 없었다. 추격의 징후도 없었다. 그것이 그녀를 따라오는 사람이 대다수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나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15분 후 그녀는 산업지구에 진입했다. 버려진 창고들과 녹슨 컨테이너들의 줄을 지나갔다. 주소가 그녀를 수년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건물로 이끌었다. 구멍이 뚫린 벽돌 외관과 그래피티층으로 덮인 금속 셔터. 지혜는 안전한 거리에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껐다. 주변을 살펴보았다. 너무 조용했다. 차도 움직임도 없었다.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 명백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와서 숨겨진 무기를 청바지 허리에 넣었다. 건물에 접근하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또 다른 초대장.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공기는 기름과 먼지 냄새로 가득했고 기계의 먼 우멀거림이 바닥을 진동시켰다. 위에서 외로운 전구가 깜빡이며 벽에 긴 그림자를 던졌다. 방 중앙에는 의자 하나가 있었고 그 위에는 그녀가 수년간 보지 못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오래 걸렸네. 그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목소리에 같은 확신을 담고 말했다. 지혜는 배에 매듭이 생기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보이게 하지 않았다. 단지 주름보다 더한 것이 그의 얼굴에 있었다. 그의 어두운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물들었고 그의 예리한 눈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낡은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그는 한때 전체 작전을 지휘했던 남자보다는 떠돌이에 더 가까워 보였다. 이 점에서 네가 완고할 거라고 예상했어. 그가 뒤로 기대며 편안하지만 준비된 채로 말했다. 만약 만남을 원했다면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전화를 걸 수도 있었고. 그가 주변의 빈 공간을 가리켰다. 조용해. 함정도 너를 겨누는 총도 없어. 그냥 배와야. 지혜가 움직였다. 뭘 원해, 리드? 리드가 한 손으로 턱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너는 해서는 안 될 곳을 파고 있어.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고 관심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이야. 그럼 그들은 내 길에서 벗어나 있어야 했어. 리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용오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기계의 또 다른 톱니바퀴였고 너는 오랫동안 그림자에 머물러 있던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어. 지혜가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경고하러 왔어? 리드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전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 너도 알다시피 넌 항상 내 마음에 들었어. 그럼 누가 이 뒤에 있는지 말해줘. 리드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같은 일을 할 것을 알고 있어. 그가 말했다. 들어봐 지혜, 너에게는 기술이 있어. 너는 똑똑해. 하지만 너는 무적이 아니야. 이것의 꼭대기에 있는 자들은 네가 익숙한 규칙을 따르지 않아. 만약 계속 밀어붙인다면 결국 뚫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힐 거야. 너는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어. 아니, 리드가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가 더 조용해졌다. 나는 너를 전혀 과소평가하지 않아. 말하지 않은 역사와 함께. 지혜가 턱을 악물었다. 좌절감이 표면 아래에서 끌어올랐다. 그녀는 저항을 예상했지만 그로부터 이것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리드가 그 대답을 예상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적어도 영리하게 해.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접힌 종이를 꺼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것이야. 이후로는 너는 혼자야. 지혜가 종이를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다. 주소. 빵 부스러기 경로의 또 다른 빵 부스러기.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리드는 이미 서 있었고 얼굴에는 감정을 읽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행운을 빌어, 지혜. 그가 출구로 향하며 말했다. 너에게 필요할 거야. 그녀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손가락으로 종이를 쥐었다. 그가 한 가지에서 틀렸다. 운은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지혜는 리드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문이 닫히는 약한 소리가 빈 창고에 메아리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손에 든 종이를 쥐었다. 또 다른 주소, 미지로의 또 다른 발걸음. 리드의 목소리에 담긴 경고가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를 멈추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창고를 떠났다. 신선한 밤 공기가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차에 도착해서 운전석에 앉아 종이를 다시 펼쳐 주소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낯선 곳이었지만 상관없었다. 만약 이것이 그녀를 진실에 더 가깝게 한다면 그녀는 갈 것이다. 여행은 길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가 교회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사라졌다. 도로는 비어 있었고 대운사인의 가끔 깜빡임이 앞유리에 왜곡된 반사를 던졌다. 그녀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고 한 손은 핸들에 부드럽게 놓여 있었고 다른 한 손은 불안하게 두드렸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뼈에서 그것을 느꼈다. 주소에 가까워지자 그녀의 본능이 예리해졌다. 이곳은 녹슨 주유 펌프와 카페 위에 깜빡이는 형광등이 있는 오래된 버려진 트럭 정류장이었다. 사람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종류의 장소. 지혜는 그림자의 차를 멈추고 시동을 껐다. 지역을 살펴보았다. 움직임도 생명의 징후도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혼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나와서 발밑에 자갈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그녀가 들은 유일한 소리였다. 건물에 접근하자 정문이 열려 있었고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또 다른 초대장. 그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고 손가락이 숨겨진 무기의 손잡이에 닿았다. 아는 밥보다 더 나빴다. 먼지로 덮인 카운터, 뒤집힌 의자들, 공기 중에 곰팡이와 가솔린의 약한 냄새.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존재감. 그녀는 보기 전에 그것을 느꼈다. 눈 모서리의 움직임의 번쩍임, 오래된 나무 바닥판의 unmistakable한 무게의 움직임, 그리고 나서 목소리. 오래 걸렸네. 지혜가 몸을 돌렸다. 카페 끝에 서 있었다. 그는 더 나이가 들었고 관자놀이가 회색이었지만 그의 자세는 편안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오만함에서 오는 자신감의 종류가 아니었다. 아니, 이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자신감의 종류. 내가 올 줄 알았어? 그가 오래된 황동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계속 말했다. 불꽃이 깜빡이며 그의 거친 얼굴에 그림자를 던졌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 지혜가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누구세요? 그녀가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며 말했다. 그럼 왜 여기 있는지 알잖아? 남자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가 앞에 빈 테이블을 가리켰다. 앉아서 문명인처럼 이야기하지 그래? 지혜는 움직이지 않았다. 서 있는 게 좋겠어요. 남자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여전하네. 그가 담배를 다시 빨고 테이블에 채를 털어냈다. 좋아, 의식 없이 가자.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너는 해서는 안 될 곳에서 적을 만들고 있어. 상관없어요. 그래야 해. 그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너는 용어파가 나쁘다고 생각했지? 그는 발판이었어. 중개자였어. 너는 겨우 네가 빠진 것의 표면을 긁었을 뿐이야. 지혜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내가 무엇과 상대하고 있는지 말해줘. 남자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너는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 그들 사이의 침묵이 길어졌다. 말하지 않은 진실의 무게가 공간을 눌렀다. 지혜는 변화를 느꼈다. 대화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순간을 선이 그어졌다. 결정이 내려졌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말해봐요. 남자가 테이블에 담배를 비벼끄며 뒤로 기대었다. 수치 씹 소리를 냈다. 좋아. 하지만 네가 들을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그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단단했지만 그가 아는 것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사람의 뉘앙스가 있었다. 너는 이 모든 것이 용어파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는 수십 년 동안 작동해온 기계의 톱니바퀴에 불과했어. 네가 쫓고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아. 그들은 끝을 남기지 않아. 그리고 확신하건대 그들은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아. 그가 잠시 멈춰 지혜의 반응을 지켜봤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돈이나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통제에 관한 것이야. 네가 한 모든 움직임, 네가 이야기한 모든 사람을 그들은 너보다 먼저 알고 있었어.
그들은 네가 접근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지만 너는 단지 그들이 네가 찾기를 원하는 흔적을 따라갔을 뿐이야. 지혜가 눈을 깜빡였다. 왜 이걸 말해주는 거죠? 남자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는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이야. 너는 줄을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녹은 길을 가리켰다. 그것 꺼. 지혜가 망설였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것 꺼. 그럼 네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줄게. 천천히 지혜가 정지 버튼을 눌렀다. 방의 침묵이 더 짙어졌다. 남자가 숨을 내쉬고 다시 말하기 전에 이마를 문질렀다. 이름이 하나 있어. 어떤 파일에도 어떤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름.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지만 네가 쫓은 모든 결정, 모든 범죄, 모든 죽음이 그에게로 이어져. 그가 감정을 읽기 어려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를 찾아. 그럼 네 답을 얻을 거야. 하지만 너는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지혜가 긴장했다. 누구죠? 남자가 마침내 이름을 말하기 전에 오랫동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혜는 그 이름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자마자 이상한 필연성의 느낌이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마치 그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그녀가 그것을 조용히 반복하며 기억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남자가 회색 머리카락을 손으로 훑으며 한숨을 쉬었다. 너는 그를 찾지 않아. 그가 너를 찾아. 그가 마치 그것이 단지 또 다른 대화, 또 다른 거래인 것처럼 테이블에 구겨진 지폐 몇 장을 던지며 일어섰다. 이제 너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지혜. 그의 목소리가 거의 부드러웠다. 할 수 있을 때 떠나거나 계속해서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봐. 그가 문으로 향하며 어깨 너머로 돌아보며 멈췄다. 단지 기억해. 그 같은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않아. 그리고 만약 네가 문을 두드린다면 네가 받을 답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그리고 나서 그는 떠났고 그의 부츠 소리가 거리에서 사라졌다. 지혜는 그곳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최고 속도로 돌아갔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유령들을 쫓고 거짓말의 춤들을 풀면서 그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지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희미하게 조명된 카페를 떠났다. 바깥 공기가 방금 있었던 대화의 무게로 무거웠고 그녀가 알게 된 이름이 그녀의 머리에서 완성하기를 확신하지 못하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울렸다. 재킷을 더 꽉 조이고 조용한 거리를 살펴보았다. 너무 조용했다. 폭풍 전에 그런 종류의 침묵. 본능이 작동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주유소 네온 사인의 깜빡임이 도로의 웅덩이에 반사되었고 잠깐 동안 그녀는 상점 창유리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고 보폭을 바꾸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빨라졌다. 누구든 그것은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무엇을? 누구를? 지혜는 차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풀린 홀스터에 닿은 것은 그녀가 앉는 순간이었다. 조수석 창의 둔탁한 노크 소리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밖에 남자가 서 있었다. 반쯤 그림자에 가려진 얼굴, 감정을 읽기 어려운 표정. 그녀는 그를 몰랐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메신저, 경고, 아마도 둘 다. 천천히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그녀는 손을 뻗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창을 내렸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차분하고 통제된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가 미소 지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태연했지만 그 아래에는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었다. 지혜가 핸들을 꽉 쥐었다. 당신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남자의 미소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많은 질문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종류의 질문들을. 그가 머리를 약간 기울였다. 정말로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으신가요? 지혜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아주 확신해요. 남자가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거의 너무 빨라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움직임으로 재킷에 손을 뻗었다. 지혜의 권총이 그녀가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준비되었다.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딸깍 소리가 그들 사이의 유일한 소리였다.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녀가 경고했다.
남자의 손이 주머니에 닿기 직전에 멈췄다. 그가 항복의 표시로 손바닥을 들며 킥킥 웃었다. 진정해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예리했다. 계산적이었다. 당신 용감하다는 거 인정해요.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당신은 예측 가능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가 그녀 손의 권총을 가리켰다. 당신이 질 이유죠. 그가 돌아서서 걸어가며 마치 거기 없었던 것처럼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지혜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맥박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가 한 가지에서는 옳았다. 그녀는 예측 가능했다. 네가 한 모든 움직임, 네가 이야기한 모든 사람을 그들은 너보다 먼저 알고 있었어. 그들은 네가 접근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지만 너는 단지 그들이 네가 찾기를 원하는 흔적을 따라갔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게임을 바꿨다. 지혜가 시동을 걸고 밤도로로 나섰다. 100m에서 작은 카페의 불빛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그녀의 진짜 사냥이 이제 시작되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에서 지혜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주유소에서의 우연한 만남부터 방금 전 위협적인 경고까지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흐릿했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냥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먹이가 되었다. 하지만 이지혜는 쉬운 먹이가 아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마커스였다. 어디 있어? 그의 목소리에 긴급함이 있었다. 왜?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 큰 규모로. 내 소식통들이 말하길 너에 대한 현상금이 올랐다고 해. 상당한 액수야. 지혜가 미소 지었다. 그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좋아요. 그들이 나를 찾게 해줘요. 지혜, 농담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나도 진짜예요, 마커스. 그녀가 전화를 끊고 속도를 높였다. 서울의 불빛들이 지평선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지혜는 이기려고 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흘러갔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이 도시가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들처럼. 하지만 곧 그 비밀들이 밝혀질 것이다. 그녀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